안녕하세요. 고개연마루 이민재 감독입니다. 오늘은 캐딜락 ATS를 한번 시승해 보려고 합니다. 근간에 우리가 현대에서 나온 세단, 대형 세단들을 쭉 리뷰해 왔는데, 아마 이제 그거랑 비슷한 종류의 차인 그러면 이제 캐딜락을 한번 시승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오늘 차를 준비했습니다. 이 캐딜락은 미국을 대표하는 고급차죠. 사실 이 캐딜락이 그동안 굉장히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역사도 한번 우리가 쭉 짚어보도록 하죠. 우리가 캐딜락 이러면은 미국 차에서는 최고급차라고 하지만 사실 그동안 우리한테는 좀 생소했죠. 고작 한 10년, 15년 전쯤부터 캐딜락 CTS라는 차로 우리한테 좀 알려져 가지고, 지금은 이제 캐딜락이 에스컬레이드도 그렇고 ATS, CTS, CT6 등 이렇게 다양한 차종들이 우리한테 알려졌는데, 아마 제 연배거나 저보다 좀 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캐딜락이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미국을 대표하는 캐딜락은 이런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크기에 뒤에 보면 이렇게 트렁크 쪽에 이렇게 딱 테일핀이 딱 서 있는, 그리고 막 출렁출렁하는 그게 이제 캐딜락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죠? 캐딜락이 너무 음색하지 않나요? 이거 이거 캐딜락.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캐딜락은 이제 그런 50년대, 60년대 배기량도 엄청났죠. 7000cc, 8000cc 휘발유 차를 만들다가 오일 크라이시스,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러나? 석유파동. 예.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이제 그렇게 연료 소모가 많은 차들이 미국 내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캐딜락이 사실은 80년대 초중반에 대대적인 노력을 해서 FF차로 다시 태어나요. 근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캐딜락의 완전한 실패였어요. 그냥 후륜구동 포맷을 가지고 줄여갔어야 되는데, 이제 왜냐하면 그때는 일본 쪽이나 유럽 쪽에서 이 컴팩트 카들이 FF화가 진행되면서 이제 연료 소비가 적고 효율적인 공간도 효율적인 차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캐딜락도 제가 볼 땐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차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모든 캐딜락들이 FF화가 진행돼서, 근데 그때 80년대만 해도 캐딜락은 또 그때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이게 이제 앞으로 자기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혁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캐딜락이 결국 어디까지 갔죠? 국내에도 많이 소개가 됐죠. 세빌, 드빌, STS 이런 차들이 소개가 됐는데, 그 당시 차들을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V8 엔진을 횡으로 앞에다가 얹었었어요. 그렇으니 차가 어땠을지, 주행성이 어땠을지는 저는 타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타보시지 못하신 분들이 아마 많을 텐데, 안 그래도 FF라는 전륜구동이라는 포맷은 앞이 무거운 게 문제인데, 거기다가 V8 엔진을 얹었으니 어떻겠을까요? 그죠? V8에 변속기까지 횡으로 얹었으니 그 주행성이 어땠으리라는 거는 아마 차를 좀 아시는 분들은 끔찍하게 생각할 거예요. 게다가 정비성까지 역같아져 가지고, 지금 길에서 아주 옛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아까 FR의 출렁거리고 큰 캐딜락은 살아남아 있어도 FF화가 진행됐던 캐딜락이 클래식카로 인정받으면서 시장에 살아남지는 못했잖아요. 그러다가 캐딜락이 다시 FR을 도입을 하죠. 그럼 언제일까요? 오펠을 인수하면서죠. 이제 캐딜락은 GM의 고급 럭셔리 브랜드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이제 그때 가서는 이미 GM이 너무 상황이 어려워져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제 개발할 여력은 없어요, FR을. 그런 상태에서 오펠을 잠시 인수하게 되는데, 마침 오펠에 후륜구동차가 있었죠. 제 기억이 맞다면 그게 90년대 중반쯤이었을 거고, 오펠에서는 아마 이미 오메가였을 거예요. 오메가 제법 큰 후륜구동차였는데 3.0 V6 엔진을 달고 있었죠. 근데 그것을 외관만 살짝 바꿔서 캐딜락이라는 이름을 붙이죠. 캐딜락 카테라예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다시 FR로 와서 결국은 그 포맷을 계속 세련되게 개량해 와서 온 차가 이 차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좀 얘기가 길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펠 오메가는 그럼 직계 조상이 또 누구냐?
오메가의 직계 조상을 계속 앞으로 가다 보면은 오펠 레코드가 나와요. 레코드 어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로얄 레코드. 아, 네. 우리나라에는 70년대, 80년대를 대표하는 고급차가 사실은 현대 그랜저가 나오기 전까지는 현대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어요. 현대는 고작 해봐야 뭐 포드, 유로 포드의 그라나다를 와서 조립 생산을 한다든지, 기아는 피아트 131부터 해서 131, 132까지 조립 생산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회사들이, 그 차들이 도저히 넘볼 수 없는 대한민국 고급차의 대명사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대우, 사실은 세한, 그 대우가 되기 전에 세한이었죠. 세한 레코드라는 차가 있었어요. 그 레코드의 원형이 바로 오펠 레코드입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양이 굉장히 멋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멋지다는 거는 특별한 장식이 없이 아주 단촐하면서 깔끔한 멋이 있었거든요. 그 레코드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이 차의 선조를 국산차로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차라는 거죠. 좀 억진가요? 아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어디 무슨 구글링에 있어서 찾기 힘든 얘기인데, 저는 이제 제가 어려서부터 차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쭉 어려서부터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그냥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 어느 누구도 그렇다고 얘기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캐딜락이 자기네가 무슨 오펠을 가지고 캐딜락을 만들었다고 하고 싶겠습니까? 그죠? 자기들은 그냥 캐딜락이라고 하는 어떤 그 브랜드의 정통성을 이어받고 싶은 건데, 사실은 그 브랜드의 캐딜락의 정통성이 FF에서 한번 단절됐고 FR에 오면서 남의 힘을 빌어서 이뤄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는 미국을 대표하는 고급차 캐딜락이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독일차죠. 이거는 오펠 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펠은 독일에서 뭐 벤츠, BMW보다는 조금 더 대중적인 차를 만드는 회사이긴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차를 잘 못 만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제 항상 어떤 물건을 판단할 때 자꾸 가격이나 뭐 브랜드 가치로만 판단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딱 물건 있는 그대로, 어떻게 보면 그 쓸데없는 옵션을 달아가지고 만든 사치품보다는 비용을 딱 절제하면서 만든 물건 있잖아요. 그런 물건이 더 훌륭한 물건도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70년대, 80년대 하여튼 레코드는 뭐 서스펜션이 정교하다거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사실 뒤에도 뭐 통축을 쓰고 뭐 그저 그런 차였어요. 엔진도 뭐 사실 그저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게 결국은 계속 발전되어 오다가 프린스, 슈퍼살롱 브롬이라는 것까지 진행되죠. 거기서 단절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거기서 단절시키고 싶은 것보다도 그랜저의 아성에 무너져 버려요. 그래, 또 타보시면 왜 그런지 알 수 있어요. 왜냐면 그랜저에 비하면 너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의 로얄 시리즈는 별로 서스펜션이나 차대의 진화가 없이 그냥 계속 엔진 변속기만 바꿔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차가 돼서 사라져 버렸죠. 그런데 그것을 꾸준히 독일에서 개량 발전시킨 차가 이 차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차를 한번 볼까요? 사설이 오늘 너무 길었네요. 자, 이제 이 차는 뭐 사이즈나 그레이드별로 볼 때는 이제 현대 G70 또는 기아 스팅어랑 경쟁 차종이 되겠죠. 그런데 조금 남다른 면이 있어요. 그럼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아유, 본네트 열기가 힘드네. 일단 뭐 외관 디자인은 2000년도 초반에 나온 CTS 이후부터 패밀리 룩을 정확히 따르고 있죠. 그래서 이건 뭐 누가 봐도 캐딜락입니다, 이제는. 근데 그 점이 현대 기아차에서 좀 불만스러운 점이에요. 막 오늘은 막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그러면 이거 보는 사람이 좀 헷갈리잖아요. 근데 캐딜락은 자신의 어떤 그 디자인의 통일성을 잘 지키고 있죠. 심지어는 지금 새로 나온 에스컬레이드마저도 이제 다 이런 스타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 이 직선을 기조로 하는 디자인을 써먹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자, 본네트를 열어. 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렬 4기통 엔진이 안으로 쑥 들어가 있어요.
어우, 이거 정말 놀랍네요. 그리고 프론트 쇼크 타워가 알루미늄 주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착가격이 얼마죠? 한 5천만 원 가나요? 네, 뭐 그 정도 가겠죠? 근데 가격을 고려했을 때 좀 사치스럽게 만들었어요. 네, 프론트 쇼크 타워 알루미늄, 이게 이 차가 데뷔한 시기를 이게 지금 거의 모델 끝물인데, 이 차가 데뷔했던 시절로 봐서는 요 사이즈의 뭐 알루미늄 주물 쇼크 타워라든지, 프론트 미드십은 어우, 그건 너무 사치스러운 설계인데. 자, 이 프론트 미드십, 자, 왜 프론트 미드십으로 만들었을까요? 사실은 코너링 성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차에서 제일 무거운 물건은, 차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가장 무거운 것은 엔진과 변속기입니다. 그러면 대개 우리가 그 FR, 프론트 엔진, 리어 드라이브 차량들은 엔진을 다소 약간 앞으로만 나오게 배치를 해요. 뭐 그게 좋아서 그렇다기보다는 그게 만들기가 유리하겠죠. 자, 이렇게 엔진을 바짝 안으로 집어넣으면 차가 돌아가는 무거운 것들이 안으로 모여서 요 관성이 작아지기 때문에 코너링이 좋아지는 거는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포기해야 될 게 많거든요. 정비성, 실내 거주성 등을 포기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래도 했어요. 캐딜락은 나는 해야겠어, 난 포기 못해. 근데 이거는 사실 이 차만 그런 게 아니고요. CTS는 데뷔할 때부터 프론트 미드십이었어요. V6 엔진을 안으로 바짝 밀어넣은 전형적인 프론트 미드십이었어요. 자, 그 당시에는 경쟁차, 그 차의 경쟁차로는 뭐 BMW 5 시리즈나 벤츠가 있었는데 그 누구도 하지 않는 거를 캐딜락은 해왔으니까, 캐딜락은 그냥 이것을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디자인 컨셉으로 확실하게 정해놨다는 얘기죠. 출력은 2.0 터보에 270마력 정도 나오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뭐 별로 특별할 거 없지만 이 차가 데뷔했을 당시에 생각해보면 굉장한 출력이었죠. 이게 아마 엔진이 기본적으로는 우리 G2X에 들어간 거랑 같은 엔진으로 알고 있어요. 네, 터빈. 그래도 엔진룸이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고, 보세요. 이건 뭐 앞에는 이만큼, 이게 아마 이게 아시아 차였다면 이 부분이 이렇게 비어있는 게 창피해서 뭘 가렸을 거예요. 되게 그러더라고요 지금. 근데 미국 차는 역시 대범해. 이런 거 뭐 딱 보여주잖아요. 뭐 벨트, 벨트 교환 사랑스럽습니다 지금 정비 공간이. 네, 이게 지금 이것도 되게 가벼워 보여요. 이거 앞에 스트럿도, 이제 우리가 차량 튜닝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이게 프론트 스트럿바에 목 매시는 분이 아주 많거든요. 이 차도 물론 스트럿 방식이니까 스트럿바가 필요하긴 할 거예요. 근데 이미 공장에서, 자, 스트럿과 스트럿만 엮은 게 아니라 프론트 벌크헤드까지 딱 연결을 해서 보강을 해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냥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이 판까지 전부 다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 바디 강성에 대해서 정말 치밀하게 설계가 돼 있어요. 마음에 쏙 드네요. 지금 만듦새만 봐. 아직 주행을 안 해봤는데 만듦새만 봐도 마음에 쏙 듭니다. 정비성도 좋고. 그리고 BMW 3 시리즈도 프론트 미드십을 하고 있는데, 사실 걔는 스파크 플러그만 정비하려고 그래도 이 앞판을 뜯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도 않고 그냥 다 접근할 수 있게 해서 마음에 쏙 들어요. 자, 그 다음 운전석과 실내인데 뭐 사실 실내 공간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습니다. 뒷좌석은 근데 그래도 헤드룸이 좀 제법 나와요. 네, 그렇게 G70만큼 답답하지는 않네요. 뭐 트렁크는 운전석, 시트가 나름 여기 사이드 볼터가 딱 붉어져 있어 가지고 예, 좋아요. 스티어링이 차에 비해서 굉장히 작고, 심지어 센터페시아가 보면은 이렇게 터치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한테는 9세대들은 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난 그냥 꼭꼭 누르는 게 좋은데 그거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근데 이건 뭐 이거 제 문제입니다, 이거는. 아, 그리고 이거는 전기형과 후기형이 있죠. 이게 전기형과 후기형이 있는데 아마 전기형하고 후기형의 제일 큰 차이가 변속기예요. 전기형은 6단 변속기고 후기형은 8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왕 구입하실 거면 지금 뭐 새 신차는 아니겠지만 중고차를 구입하실 거면 후기형을 구입하시는 거를 권해드려요. 변속이 8단이 엄청 촘촘해져 가지고 연비도 좋아지고 가속도 빨라요. 자, 뭐 외관은 이 정도 살펴보고 이제 본격적인 시승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주행을 가보겠습니다. 근데 사기통 2.0이라 그런지 엔진음은 별로다. 그렇죠. GDI. 아니 그리고 밖에서 아까 들었을 때는 네. 배기음이 제법 있었거든? 근데 실내에서는 배기음이 정말 하나도 안 들려. 조금 밟았을 때 좀 봉 나면 좋겠는데 네. 그런 느낌은 없고 그냥 엔진에서만 땡 소리만 나가지고 아 이거 좀 그 사운드 면에서의 감성은 꽝입니다. 오히려 G70 네. G70이 사운드 더 좋았어. 그 뭐가 좀 꽉 찬 느낌이 있었거든? 이건 그런 느낌은 전혀 없고 물론 뭐 차대 바디 강성이나 이런 거는 뭐 흠잡을 데 없고 지금. 근데 서스펜션은 이쪽이 더 안락하네. 물론 이제 이 차가 출고는 원래 18인치지 이게.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어쨌거나 이 차주가 17인치로 한 사이즈를 휠을 인치 다운하는 바람에 타이어가 좀 부드러워진 점은 있지만 그래도 공기압을 또 높이 다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지금 공기압이 꽤 높게 들어있어서 그거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고 전반적으로 서스펜션은 뭐 지나치게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워. 이게 서스펜션이 그 GM에서 유명한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이잖아요. 그 잘 터지기로 유명한. 네. 이 마그네틱 방식이 여러 차가 쓴 걸로 알고 있는데 네. R8도 이거잖아. 그렇죠. 아우디 R8도 이 방식인데 자성체에 있는 그 쇳가루 때문인지 하여튼 실이 잘 터지는 걸로 유명하거든. 근데 지금은 개선이 됐는지 모르겠네. 내구성 문제만 없으면 좋은 건 맞으니까. 그렇죠. 즉각적으로 댐핑 압을 조정할 수 있으니까. 차가 일체감이 대단해. 그리고 지금 스프링하고 댐퍼 세팅이 절묘한데. 근데 이게 사실 이 차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 GM 차들이 다 이렇거든. 심지어는 그 큰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네. 부터 제일 작은 쉐보레 스파크까지 타보면은 스프링과 댐퍼 세팅이 딱 그것도 마찬가지로 쫀쫀한 느낌? 딱 그 같은 느낌이 있어. 네. 이거는 만든 사람이 그것을 만들어야겠다는 어떤 의도가 없이는 우연히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우리가 어차피 GM에서 제일 큰 차인 에스컬레이드는 우리가 비록 구형이지만 한번 리뷰를 했잖아. 그렇죠. 그러면 GM에서 제일 작은 차인 스파크도 조만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한번 하시죠. 왜냐면 우리 차 크기에 차별을 두지 않거든. 저는 사실 큰 차가 싫습니다. 저는 차가 이게 지금 BMW로 치면 3시리즈급이잖아. 그렇죠. 근데 나는 이게 싫은 이유가 이 차도 난 3시리즈도 잘 안 사려고 그러는 이유가 너무 커서. 난 큰 차가 싫어. 그러니까 차가 크면 고속주행은 물론 큰 차가 조금 유리한 점은 있지만 그 이외에 국도주행이라든지 시내주행이라든지 주차에서는 좋은 점이 하나도 없거든. 그러니까 저는 운전을 잘 못해가지고 후진하다가 자꾸 차를 박아요. 그래서 저 뒤에 긴 차가 좀 너무 싫어요. 정말 앞으로만 갔으면 좋겠어. 앞으로 가는 건 제가 잘해요. 인정.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2000cc 터보 엔진이잖아, 이게. 네. 2000cc 터보 엔진인데, 이전에 존재하던 터보 엔진과는 달리 저회전 토크를 중시하는 세팅. 그래서 평상 주행에서는, 일상 주행에서는 1500rpm입니다, 또. 그렇죠. 거기다가 또 이 8단 자동 변속기가 되면서 더더욱 그렇다는 거지, 지금.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이게 BMW보다 공차 중량이 좀 무거워. 근데 앞에 알루미늄 이렇게 쓰고 이랬는데도 무겁네. 그게 그만큼 뭐 바디를 또 튼튼하게 하려다 보니까 중간 부분이라. 지금 뭐 바디 강성은 대단하거든. 이 서스펜션에 대한 느낌은 조금 호불호가 있을 것 같은 게, G70이 이거보다 다소 딱딱하긴 해도 좀 더 일체감을, 느낌상 일체감을 주는 게 있고, 이거는 다소 안락하기는 한데 일체감이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떨어지기도 하는데, 저는 이게 좋아요. 저는 이게 훨씬 세단에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내 기준에 G70이나 스팅어는 좀 딱딱했거든. 근데 여기도 보면 그 좀 더 딱딱하게 하는 모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한번 딱딱하게 해봅시다. 스포츠. 스티어링도 지금 살짝 더 무거워졌는데, 무거워졌다고는 하지만 지나치게 무겁지는 않아. 적절해요. 서스펜션은 지금 딱딱해졌다고 해도 지금 이거는 댐퍼만 딱딱해진 느낌이 딱 들어. 그러니까 스프링은 바꿀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스프링이 기본적으로 지금 오히려 현대 기아차보다 부드러워. 그래서 이게 일체감을 좀 덜 줄 수 있어. 느낌하고도 실제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느낌의 일체감을 주는 느낌이라고 세게 달려보면 정말 일체감이 있는 차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점이 지금 현대 기아 G70이나 스팅어가 갖는 문제점이지. 그러니까 평소에는 훨씬 더 일체감을 주는 것 같은데, 사실 세게 타보면 일체감을 잘 안 주거든. 근데 이제 이 차는 FMR은 서스펜션이 다소 부드러워도 극한의 주행을 해보면 더 일체감을 주지, 이쪽이. 근데 이제 FMR이라고는 해도 형식상은 맞죠. 프론트 미드십이기 때문에 이제 이 차를 FMR이라고 제가 얘기하긴 했는데, 그러면은 뭐 마츠다 MX-5 ND 같은 경우도 FMR이잖아. 근데 다르지. 왜냐하면 이거는 FMR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뒷좌석이 있기 때문에 휠베이스가 굉장히 길어진, 그래서 그렇게 운전이 이건 난해하지 않지. 근데 ND는 운전자가 뒷바퀴 바로 앞에다 앉아 있으니까 이제 그쪽이 진정한 FMR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런 차는 맞지. 근데 그렇더라도 일반적인 FF 세단이나 G70이나 스팅어 정도의 세단을 타시던 분이 이거 타시면 다소 약간 놀랄 수도 있어요. 이게 코너에 들어갔을 때 언더스티어가 좀 줄어들고 코너를 딱 파고드는 회도 능력이 역시나 FMR이라는 거지. FMR 포맷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지, 이 차가. 그런 점에서 이게 완전히 달라. 나는 만약에 세단을 사야 된다면 이 크기에 FMR 사겠어. 이거 요즘 뭐 중고차도 한 3천만 원 정도 가는 것 같은데. 3천만 원도 안 하죠. 3천만 원도 안 하면. 그러면 이거 지금 우리가 스포츠 모드로 놨다 그랬나? 다시 투어로 제가.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턱을 딱 넘는데, 이거 너무 스포츠 모드 지금 너무 부드러워서 지금 내가 딱 물어봤거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옆에서 이제 모드를 바꿨나 봅니다. 근데 이거 지금 봐. 이럴 때는 지금 일반 모드는 이게 댐핑 정도가, 댐핑 압력이 스팅어 표준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부드럽다는 거 지금. 거의 G90 정도 느낌. G90 노멀 모드 정도의 느낌이네. 맞아요. G90도 약간 딱딱한 느낌이었으니까. G90 노멀 정도의 느낌이야, 이게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뭐 가격적인 게 있으니까 앞이 스트럿이고 뒤는 멀티링크지. 스트럿 나쁘지 않은데? 근데 이 스트럿은 조금 뭐 설계가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으나 별로 스트럿 같이 안 느껴진다는 거. 왜냐면 스팅어나 G70은 딱 스트럿이라는 느낌이 딱 있는데, 이거는 얘기 안 하면 다소 좀 스트럿인가? WC1인가? 뭐 이런 정도의 느낌? 사실 G70이 왜 실내 작다고 많이 욕먹는다고 내 얘기 들었거든? 그 G70을 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얘는 더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내가 넓지는 않은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타이트하게 꽉 짜여진 실내가 좋거든? 그러니까 지금 아주 좋아. 근데 역시나 아까 FMR이다 보니까 대시보드가 안으로 지금 쑥 들어와 있지.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제 이 개방감을 못 주고 있는데, 뭐 꼭 무조건 뭐 넓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래도 딱 꽉 짜여진 느낌은 있어.
계기판도 시인성도 굉장히 좋고. 아, 근데 그 처음에 딱 차에 탔는데 계기판에서 뭐 이렇게 샥 그래픽이 나오는데 뭐 캐딜락 개치가 샥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아주 멋져요. 다소 정신사납긴 하더라. 라디오 한번 틀어볼까? 이게 보스 옵션 들어간 건가? 아, 보스 옵션. 스피커가 지금 보스 옵션에 들어갔는데, 예, 소리 좋네요. 근데 이제 이 보스 옵션들이, 요즘 나오는 현대 기아나 BMW 계열보다는 고음이 다소 부드러워요. 예, 고음이 다소 부드러워서 사람에 따라서는 좀 답답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제가 반대로 생각할 때는 BMW의 그 옵션으로 나오는 하마카든 스피커가 금속음이 너무 강해. 예, 그래서 해상도는 높은 것 같은데 좀 비현실적인 날카로움이 있어서 그거는 좀 불만인데, 이거는 아마 그 부분은 또 싹 없애고 다소 약간 좀 지나치게 부드럽지 않나라고 하는 정도? 이 보스 스피커가 다 그렇더라고. 저는 이게 좋아요. 근데 이거 말고 뭐 요즘 뭐 더 상위 옵션들 있잖아. 수입차들 보면은 뭐 메이디안이나 벤츠가 요즘 뭐가 들어가더라? 벤츠에 들어가는 게 뭐 비에노인가? 하여튼 그거 들어보면 너무 날카로워. 그러니까 너무 막 고음을 너무 선명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그거는 좋은 음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이 정도가 딱 그냥 중용의 밸런스? 네, 그 정도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고음을 날카롭지 않게 하면서 해상도가 있게 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 홈 오디오에서도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제대로 못 할 거면 하지 말자라는 게 내가 볼 때는 이 보스의 사상인 것 같아. 저도 이쪽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근데 그렇게 음질을 아무리 좋게 해놔도 이 차체에서 들리는 풍절음이 크다면은 또 되게 많이 상처가 그렇지. 그러니까 차에서 사실 뭐 최고 음질을 추구한다는 거는 조금 어불성설이잖아. 근데 아직까지도, 오늘날까지도 내가 들어본 최고의 카 오디오는 SL500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그냥 방식이 다르거든, 아예. 그리고 그 SL500 정도 가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구형 비록 그게 2000년대 초반에 나온 차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정도 음질을 따라가는 카 오디오를 만나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고음도 선명하지만 그 차들은 저음도 선명해. 그러니까 이 저음의 음계에 대해서는 잘 생각들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이 저음은 왜 어떤 분들 오디오 튜닝 하시는 분들 보면 왜 차에다가 서브우퍼 달아가지고 막 쿵쿵 소리 나서 저음의 양이 늘어나는 경우는 봤는데, 저음의 해상도까지 추구하는 경우는 굉장히 보기 힘들거든. 저음도 우리 저음악기 팀판이나 이 베이스에도 음계가 있잖아. 그래서 그 음계를 정확히 내면서 저음의 양을 확실하게 낼 수 있는 오디오가 굉장히 좋은 오디오인데, 그게 차에서 그래도 그거에 육박하는 음질을 내는 오디오는 말한 대로 SL이나 뭐 S클래스 7시리즈 최신형 정도 와야 그게 좀 느껴지니까. 그 이외의 차들에는 사실 그게 없습니다, 차 안에는. 근데 뭐 누가 너 차에서 그렇게 음악을 섬세하게 듣겠어. 하지만 그 정확한 음력을 제대로 낼 때의 이 사람한테 주는 이 쾌감은 또 굉장히 큰 것도 사실이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은 그런 차 이외에 다른 차를 사면 안 됩니다. 이런 차들은 뭐 3시리즈나 뭐 ATS 지치고 이런 거는 오디오가 예전에 비해서 좋아진 건 맞지만 그렇게 완벽한 오디오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보스 스피커를 옵션으로 사용한 차들은 기본은 돼 있다는 거지.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아, 오늘 오디오에 대해서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합니다. 아, 뒤에도 한마디 하시죠. 뒤에 승차감 어떻습니까? 승차감은 괜찮습니다. 예. 조금 딱딱한 듯 하면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지 타고 넘어갈 때는 오히려 최근에 현대 기아차랑 비슷하게 좀 그래도 부드러운 느낌이 납니다. 그렇죠. 풍절음이 되게 별로 없어요. 네, 풍절음도 없고, 지금 운전하는 내 입장에서는 이게 세단 중에서는 이 정도의 입마일체감을 주는 차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 그리고 이제 사실 이 차로 이제 저희들이 뭐 스포츠 주행도 가보고, 아, 트랙도 주행도 갔다 왔죠. 네. 예전에 갔다 온 영상은 또 마찬가지로 이 게시물의 아래에 링크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이번에 또 다시 한번 우리가 트랙을 또 가야죠. 네, 한번 또 가겠습니다.
트랙도 타보고 제가 사실 이걸로 산길도 타봤는데 이게 정말 일체감이 대단해요. 이건 정말 대단해. 세단에서 이런 차가 잘 없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사실 지난번 우리가 스팅어 편에서 스팅어로 산길 주행을 한번 했죠. 네, 근데 방송을 하지 못했습니다. 뭐 그 이유는 여러분이 알아서 상상을 하시고 결과만 말씀드리면 기대에 별로 못 미쳤습니다. 그 말씀하신 일체감 같은 경우가 FMR 특성과도 좀 관련이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운전을 좀 어느 정도 잘 하게 되면 당연히 FMR이 일체감을 주게 되죠. 근데 반대로 운전 FF차에 너무 적응된 드라이버는 이게 일체감이 없을 거예요. 오히려 엔진이 앞으로 나가 있는 FR 쪽이 훨씬 일체감이 있다고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느끼는, 자, 이 시점에서는 당연히 언더스티어가 있어야 할 때 언더스티어가 있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언더스티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언더스티어가 없어버리니까, 없고 그냥 확 차가 확 안으로 심하게 파고드는 느낌이 있거든. 그러면은 일체감을 느끼기 어렵겠지. 말씀하신 일체감은 이제 트랙에 갔을 때? 트랙뿐만 아니라 뭐 산길에서조차도 하드코어하게 달리면은 일체감이 생기게 될 텐데, FMR이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FF만 타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코너를 우리가 머릿속으로 3이라고 생각하고 3 조작을 한단 말이야. 차는 5를 돌아.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더 심하게 도는 경향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게 내 예측대로 그거를 예측한 사람은 일체감이 있는 거고, 그거를 예측하지 못한 사람은 오히려 일체감이 없는 거 아니냐 이거야. CTS나 CT6도 FMR. 완전 FMR. 캐딜락은 전부 지금 현재 다 FMR이야. 큰 엔진을 사용한 차들도 FMR. V6니까 더 잘 되지? V6가 더 짧잖아. 그렇죠. 사기통, 직렬 사기통보다 V6가 짧기 때문에. 그래서 캐딜락은 V6만 쓰는 거야. 그거는, 근데 이 FMR이 아까도 내가 시작에서 얘기했지만, 이 캐딜락의 FMR이 오필에서 왔거든. 그래서 모든 시리즈가 다 FMR이거든. 그러면 이 FMR이 사실 앞타이어 소모도 작고 여러모로 장점이 있거든. 이 패드도 있어. 있어요. 뭐 굳이 필요할까 싶지만 패드도 굉장히 좀 사이즈가 크네. 왜냐하면 승용차들은 되게 이게 형식적으로 달아가지고 조그맣게 달아놓거든. 근데 이거는 좀 쓰라 그랬는지 꽤 커, 순정 패들이. 8단 자동 변속기 같은데 변속기는 어떤가요? 변속기는 지금 뭐 이게 좀 그런 건 있더라고. 어떨 때 가끔 헤매가지고 이렇게 덜컥덜컥 할 때가 있어. 막 올라갈까 내려갈까 막 이럴 때가 있는데, 그거는 조금 그런 때가 보이긴 하는데 변속 자체의 문제는 없지. 근데 이거는 다른 거보다도 운전 자세가 나하고 딱 맞아. 그게 왜냐면 딱 맞추기 힘들거든. 딱 맞아 지금. 내가 이게 하체가 길어서 그런가? 내가 사실 앉은 키가 작거든. 내가 키는 뭐 전반적인 키는 크지 않은데 그래도 내가 앉은 키가 좀 작은 편인데 좀 딱 맞아. 이게 현대차가 잘 안 맞아. 타보면은 막 이거 맞으면 이거 레버 안 맞고 막 이런 식인데, 이거 지금 뭐 레버부터 모든 게 딱 맞아. 스티어링 휠 크기도 딱 맞고, 스티어링 휠이 이렇게 옵셋이 져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 지금. 캐딜락이 BMW나 벤츠에 지금 밀려가지고 국내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차의 성능에 비해서는 굉장히 과소평가되어 있는 거야. 여러 가지 이것도 있을 수 있지. 이게 서비스 센터 문제라든지 정비 부품 가격 이런 게 조금 열세니까. 이게 의외로 순정 부품이 비싸거든, GM이. 저도 예전에 CT6를 잠깐 고민했었는데 알아보니까 벤츠, BMW, 아우디보다는 저렴하지만 그래도 캐딜락도 부품비가 꽤 비싸. 그러니까 차값은 싼데 수리비는 벤츠, BMW 빰 따고 때린다 이거. 그게 차가 싼데 수리비가 비싸다 그러면 사실 납득이 잘 안 되거든, 사람들이. 내가 이 차를 처음 탔을 때는 이제 굉장히 럭셔리해 보였거든. 최근에 우리가 현대 기아차를 좀 탔잖아. 하나도 럭셔리하지 않아 이제. 현대 기아차 실내가 훨씬 럭셔리해, 이거보다. 근데 나는 뭐 이 실내의 이 화려함 이런 데 사실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서, 저는
그냥 미국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저는 그냥 차 안에 히터도 사실 이거 마음에 안 들어. 히터 그냥 이렇게 돌렸으면 좋겠는데, 예, 나는 뭐 나 같은 사람이 많지 않을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BMW나 벤츠나 현대, 기아 진영에서는 이 실내를 지금 계속 럭셔리하게 아기자기하게 꾸며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들에 대항하기에는 조금 이게 시대에 뒤떨어진 감이 있어. 물론 이게 나오기 일찍 나왔잖아. 그래서 이게 아마 인기가 없을 수도 있는데, 난 지금 이것도 좀 화려한데 더 화려한 걸 바라면 그거는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저는 그냥 다 필요 없고 딱 돌리는 거 찬바람, 뜨거운 바람, 바람 세기, 실내 실외 딱 이것만 있으면 좋겠어요. 아, 있다 그런 차가. 스파크. 그렇죠. 아, 스파크도 기본형만 그렇더라고. 네. 옵션이 들어가면 또 그게 안 그렇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냥 딱 스파크 기본형에 있는 거 그냥 그 공조기 이상이 뭐 필요할까 싶은데 그건 뭐 내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자동차 회사를 운영하면 망하겠죠. 폭삭 망할 겁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장사 같은 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능력이 제로입니다. 제로. 저는 그냥 기술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열심히 해야지 뭐 사람들의 마음을 알거나 이런 거는 하면 안 되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브레이크는 어때요? 이거 지금 브레이크 길에서는 네. 무뎌요.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에 비하면 자 지금 안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러나 우리가 이미 이 차를 가지고 예전에 트랙을 다녀온 경험이 있죠. 트랙에서는 어땠느냐? 기가 막혔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앞이 굉장히 큰 구경의 로터와 포피 피스톤으로 이루어져 있지. 이게 그래서 브레이크 페달이 지금 무뎌. 왜냐면 피스톤이 많으면은 그만큼 요구되는 유압이 많이 요구되니까, 유량이. 하지만 이 순정 브레이크 패드가 기가 막힌 게 페이드도 굉장히 늦게 오고 페이드도 점진적으로 왔다는 거. 그래서 이거 내가 경험한 세단의 순정 브레이크 중에서는 이것을 능가하는 것이 단 한 대도 없었어. 내가 아마 그때 다음번에도 그래서 순정 브레이크를 권하지 않았나? 그렇죠. 네, 좀 꽤 비쌀 거야 이거. 순정 브레이크 패드 20만원 분명히 넘어 이거는. 하지만 그러고 보니까 이게 브레이크 페달 필이 그건 없어. 그러니까 포르쉐처럼 정확한 느낌은 없어. 아무래도 뭐 너클이나 이런 쪽에 강성이 확보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현대 기아차와 심지어는 최신 BMW 벤츠까지도 다소 초기 필링이 예민해지고 있는 추세인데 그렇지가 않아. 이거 정말 안 물어봤으면 나는 그냥 당연하게 넘어갔을 부분인데 그렇네. 이거 그 부분이 완전 남달라. 내가 항상 미국 차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는 얘기지만 되게 한국 사람은 미국 차를 굉장히 엉터리 차로 인식하고 있는데 사실 미국 차만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차가 잘 없거든. 왜냐하면 일상용 차를 뭐 하이파워로 만들지 않는다. 또는 뭐 일상용 차를 고회전하지 않는다. 이거는 맞는 얘기거든. 근데 이제 우리는 아시아 차들은 뭐 객없이 무슨 일상용 차를 패밀리 세단을 고출력으로 만든다든지 고회전을 한다든지 이러거든? 근데 그거 왜 그러냔 말이지. 근데 미국은 이미 그 부분을 옛날부터 차가 가져야 될 덕목을 딱 목표를 딱 정해놓고 확실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야. 그게 미국 차의 장점.